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칼세이건의 생각만큼은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증거 아니에요. 칼세이건이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칼세이건을 알고 대화하고 또 칼세이건의 에너지를 전달받고 있죠. 독서의 힘이 이런 데 있어요. 우리를 항상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우리가 또 같이 대화해 볼 수 없는 사람들과 여전히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독서가 주는 매력이죠. 자, 오늘 이제 10장, 11장, 12, 13장까지 오늘 보도록 할 텐데요. 뒤에 내용이 좀 긴데 사실 이 뒤에 내용은 이 칼세이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세이건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그 의지, 신념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칼세이건을 떠올리면 항상 우리가 천문학도 떠올리게 되지만 두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거,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것은 과학의 대중화예요. 과학의 정신이 세계를 어떻게 더 낫게 만들 수 있는가,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 방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첫 문장에서 우리한테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이 화제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불타면서 인류의 과학 정신이 2000년, 수천 년간 뒤로 물러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학의 정신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내려앉는다면 더 빠른 속도로 과학을 발전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인류는 더 편리하고 더 이제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칼세이건의 생각이죠. 우주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서도 이제 마치는 이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주를 이야기할 때 우주 이야기를 마치려면 항상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죠. 우주의 끝은 어디인가. 예전에 제가 유학할 때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저 같은 동문이셨어요. 그래서 파리 팔대학의 그 철학과에 같이 이제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분도 이제 목사님이시면서 철학과 학생이셨고 당시에 이제 이 대의하라고 저 같은 이제 과정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목사님이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알지 사실 이 우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 생각으로도 생각해 보면 우주의 끝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의 끝이 있다면 그 끝은 과연 끝 이후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 과연 무엇이 우주의 끝? 그럼 우주 이외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우주 이외에 뭐가 있겠어요? 과연 만약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여행한다면 횡단한다면 지금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우주의 끝에 도달했을 때 그 너머로 나가게 된다면 과연 그곳은 어디일까요? 또 다른 우주 끝이 없고 그냥 원처럼 계속 돌아요. 네. 그런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렇죠. 테어르트 샤르댕의 얘기처럼 우리는 아마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 테어르트 샤르댕의 인간 현상을 보면서 그 표현이 너무 각인돼 버렸어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인간에게 결코 알 수 없다라는 생각, 한계잖아요. 지식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풀클 수가 없어. 오늘 이제 우리가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인도 자이나교의 경전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힌두교 경전에 나오는 구절이죠. 9세기경에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창조되지 아니하였으며 시간 자체가 그러하듯이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음을 명심할지어다. 이는 또한 진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이나교의 진리에 따른다면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다. 우리는 그 과정일 뿐이다. 시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도 변화한다. 변화의 한 순간일 뿐이지 끝과 시작은 없다. 영원히 반복되는 것. 지금으로부터 100억 또는 200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불리는 대폭발의 순간이 있었고 우주는 그 대폭발에서 비롯된다. 이게 과학자들의 세계 탄생의 순간이에요. 빅뱅. 왜 그런 폭발이 있었는지는 신비 중에 신비이다. 알 수 없어요. 과학자들도 빅뱅이 왜 생겼는지,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없어. 그러나 폭발이 있었음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자, 폭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발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폭발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뭐가 그걸 증명해 주지? 무엇 때문에 폭발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예요? 지구. 우리죠. 네, 우리가 그 근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대로라면 우리는 모두 다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원소는 다 어디서 발생했어요? 핵융합. 그렇죠. 핵융합이 없으면 원소는 있을 수 없어요.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원소와 원소가 서로 아주 고온에서 결합하는 것. 그래야만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져. 그 이외의 모든 원소는 다 수소 아니면 헬륨이야. 원소가 1 혹은 원소가 2. 아주 단순한 원소가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지구에서만큼은 우리 지난 시간에 주기율표 보셨죠? 원소 주기율표. 네. 다양한 원소들이 있어. 그 원소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이 단순한 원소들의 결합이 필요해. 그리고 이 단순한 원소들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대폭발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폭발이 있어야만 고온이 만들어지고 고온이 있어야만 핵융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핵융합이 발생해야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다양한 원소들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과거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핵융합이 있었다. 핵융합을 만들어낼 폭발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빅뱅의 근거라고 볼 수 있죠. 빅뱅의 네, 그게 바로 폭발이 있었으면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거의 틀림없다. 거의 뭐 확신할 왜 수 없어요. 거의라고 얘기했을까요? 과학적으로 확신은 확신이 안 돼. 없으니까. 과학에는 100%가 없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폭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 네. 그건 과학으로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거의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확실한데 증명할 길은 없어.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으로는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테오르트 샤르댕이 이야기하는 인간 현상이에요. 현상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 이거죠. 과학은 그 상태에 있어요. 지금. 현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대폭발의 순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밀도로 한 곳에 모여 있었을 것이다. 그 상태는 부피를 전혀 갖지 않는 수학적 의미의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없는 순간이어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진 순간과 대척점에 있는 건 에너지가 없는 순간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각할 그러니까 세계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은 에너지가 제로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제로라는 이야기는 우리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른다면 질량이 제로여야 돼. 모든 질량을 갖추고 있는 물체들은 다 에너지를 갖추고 있으니까.
질량이 제로인 상태여야만 에너지가 없어. 제로야.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초전도체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질량이 제로인 상태. 그렇죠?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여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주는.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 상태는 부피를 전혀 갖지 않는 수학적 의미의 점. 바로 그 점이 우주가 탄생한 우주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작을 얘기했으면 뭐도 얘기할 수 있어요. 끝도 얘기할 수 있죠. 끝은 뭐겠어요? 그러면? 알 수 없다. 증명된 거. 네, 끝은 뭐겠어요? 지금 이 설명대로 시작과 똑같은 의미로 끝을 허리. 설명한다면 에너지가 고갈된. 사라지는 순간이지요. 에너지가 지금 있는 에너지가 다 소비되어지는 순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태양도 지금 뭐 무한히 타는 에너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소를 원료로 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수소가 다 고갈돼 버리는 50억 년 정도 되는 시점이 되면 태양도 더 이상 불타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소가 다 떨어지면, 그러니까 원료가 떨어지면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면 우주는 이제 나올 거예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하나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여러분이 던진 그 돌멩이가 힘껏 던진다고 해도 몇 미터 정도 날아가다가 보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순간이 그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에요. 물체가 가진 에너지까지 모두 다 제로가 되는 순간이죠. 실제로. 그러니까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빅뱅을 만든 에너지가 어느 정도 멀리 나가게 되면 아주 멀리 팽창되게 되면 더 이상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멀어지게 되겠죠. 마치 포물선을 그리듯이 에너지가 포물선을 그리다 떨어지는 것처럼 우주도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 되면 점점 소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주의 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결국 우주의 시작과 끝은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에너지. 우주는 뭘로 가득 차 있다?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몸에도 에너지가 들어가 있죠. 모든 건 다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책상도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자들이 서로 붙어서 만들어내는 청력,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죠. 모든 건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주도 예외가 아니죠. 물체로 이루어져 있는 우주도 결국에는 에너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주의 끝이죠. 우주의 끝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의 끝은 너무 단순하죠. 에너지가 소멸되는 순간이죠. 우주 이전의 세계, 뭐 이렇게 상상도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우주 이전에 무슨 세계가 있어요? 세계가 우주인데, 그렇잖아요. 대폭발의 순간에 이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현존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큰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걸로는 이 거대한 우주가 움직일 수 없겠죠. 만들어질 수 없겠죠. 우주 전체, 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너지의 공간 안에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공간마저도 하나의 점에 우그러져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관련된 모든 것까지도 팽창 이전의 순간에 놓여 있었다라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그 상태가 물리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는 과학자들도 몰라. 그건 불가능해. 때아르디 샤르댕의 얘기처럼 인간은 아마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대폭발의 순간 이후 오늘까지 우주는 한시도 쉬지 않고 에너지의 팽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오해를 낳기 쉽다. 왜냐하면 우주의 바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자, 왜 팽창이라는 말을 오해하기 쉬운 말이라고 생각하나 생각해 보면, 자, 우주가 한정된 공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것이 팽창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공간 이외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주 밖이 필요하다는 네. 얘기예요. 근데 우주 밖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말 그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오해하기 쉽죠. 우주 밖에 뭐 어떤 공간이 있다는 얘기를 상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중요한 건 지금 현 상황에서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구도 이동하고 있어요. 팽창을 통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태양이 주위를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태양 혹은 은하계는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팽창해 나가고 있는 거죠. 어디로부터 팽창해 나가고 있나요? 중심. 그럼 어느 중심? 그러니까 그 중심이 뭐예요? 우리는 태양, 태양계는 태양으로부터. 빅뱅으로부터죠.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팽창이 쭉 연결되면서 지구까지 만들어냈고 태양과 지구까지 만들어냈고 그 태양과 지구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멀리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는 거죠. 어지럽더라왔지. 그게 에너지지요. 에너지의 힘이에요. 빅뱅 에너지의 힘이 바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미치고 있고 그 미치고 있는 힘이 우리를 계속 천여자리 궁 쪽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빅뱅 이론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설명해 드린 게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이론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빅뱅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과학자들 대부분이 천문 과학자들 대부분이 바로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거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어요. 대폭발의 순간 이후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도 공간과 함께 팽창하면서 급히 식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공간이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물선을 그리면 떨어지는 그 돌멩이처럼 점점 힘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식어갔다. 열이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런 표현이죠.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주의 화구는 그러니까 빅뱅의 그 순간은 대폭발은 자신의 온도에 걸맞은 전자기 복사도 함께 방출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모든 에너지는 광자 전파를 만들어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진동을 만들어내게 돼 있죠. 이 전파를 우리는 감마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전자기 복사를 감마선의 형태로 방출한다. 감마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검게 보여. 하지만 그 안에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는 있어요. 전파를 수신할 수 있으니까. 그 흔들림을 수신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자기 복사를 방출하게 되는데 뜨거운 화구가 식어가면, 그러니까 빅뱅의 폭발 이후로 식어가기 시작하면 복사의 파장 대역이 점점 식어. 마찬가지로 감마선에서부터 점점 식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감마선까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점점 식어가면서 X선으로 자외선을 거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무지개 색깔의 가시광선 대역으로 올마온 다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색깔이죠. 종국에는 적외선과 전파 대역으로까지 이동하게 된다. 원시 화구도 식을 대로 식어서, 그러니까 과거에 처음에 있었던 우주 탄생 초기에 있었던 그 빅뱅의 그 화구도 지금은 식을 대로 식어서 매우 긴 파장의 빛을 내뿜고 있다. 우리는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 우주에 나가게 되면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맡게 돼요. 우주인들이. 이건 우리에게 뭐처럼 작동하냐면 이 방사능처럼 작동해요. 이걸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주 방사능 이렇게 얘기하죠. 우주인들은 지속적으로 우주 방사능을 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구를 둘러싼 이 대기 덕분에 우주에서 들어오는 이 우주 복사를 어느 정도 상쇄시킨 다음에 맞아. 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스튜어디스들이 이 산재 신청할 때 제일 많이 신청하는 게 이제 불임이거든요. 난임, 불임 이런 것들을 많이 신청하는데 이 스튜어디스들에서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우주 방사능하고 연결돼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보다 높은 고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은 거야. 그 방사능은 뭐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서 나오는 방사능이 아니죠. 우주로부터 내려오는 방사능이에요.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과 에너지와 함께 공간이 계속 팽창하면서 원시 화구의 온도가 내려가 우주 배경 복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뭐까지 발생시켜요. 가시광선에 우리가 보는 빛, 빛으로 방출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빅뱅 초기 단계에는 빅뱅이 점점 식어가면서 우주가 아주 밝았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 이때만 하더라도 온 우주가 눈부시게 빛났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눈부시게 까맣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눈부시게 밝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밝았던 그 빛의 대역을 다 잃고 지금은 너무 많이 팽창해서 다 잃고 지금은 뭐만 남았어? 전파 대역만 남은 상태예요. 그 지구 근처에 있는 그 빅뱅의 힘들은 이미 전파 대역만 남은 상태예요. 근데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나간다면 우주의 탄생 초기로 올라간다면 아마 초기 시작에서는 그 감마선 대역이 점차 가시광선 대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식어가기 시작하면서 아마 우주는 전체가 밝았던 시절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빛이 있으라. 예. 빛이 있은 다음부터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빛의 초기 모습이 바로 이 빅뱅 이후에 그 빛이 있었던 온 우주가 빛으로 강했던 그 모습을 상정하는 걸 수도 있죠. 상상해 본 걸 수도 있죠. 이때만 하더라도 온 우주가 눈부시게 빛났을 것이다. 그 화구의 온도가 더욱 낮아지면서 우주는 깜깜한 암흑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지금의 우주는 바로 이 빅뱅으로 시작된 그 엄청난 대폭발 그 과정에서 생성된 것인데 그 팽창이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원래 있었던 그 에너지가 점점 넓어지니까 힘이 약해지면서 처음에는 감마선이었던 그 엄청난 주파수 대역이 전파 대역으로까지 낮아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우리는 다행히 탄생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빛이 강하던 시절에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원소만 돌아다닐 뿐이지. 어느 순간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적당한 온도와 그다음에 적당한 전파,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화구가 식었을 때만 뭐가 가능해? 생명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행운한지 아시겠죠? 네. 생명이 가능하려면 그 조건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우연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은 자신이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칼 세이건이 이야기하듯이 자기가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이 아직도 나에게 이야기해줘야 될 근거들이 너무 많아. 해명해줘야 될 것들이. 근데 그 해명을 과학은 아직 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신비스러운 무언가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주가 깜깜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캄캄한 우주 안에도 지금 여전히 뭐가 일어나고 있어? 엄청난 별의 탄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별의 탄생 초기에는 감마선이 나오니까 우리는 볼 수 없어. 너무 밝은. 그런데 그게 식게 되면 이제 뭐가 돼? 태양처럼 빛의 형태로, 가시광선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공간에 무언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 진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대폭발에서 은하단, 은하, 항성, 행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행성에서 생명이 출현하게 되고 생명은 곧 지능을 가진 생물로 진화하게 되는 것. 물질에서 출현한 생물이 의식을 지니게 되면서 자신의 기원을 대폭발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우주의 대서사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바로 우리 지금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미세한 우주의 파편 조각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의식을 가지고 거슬러서 우주의 시작점인 빅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인간의 그런 어떤 이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대서사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은하수 은하의 중심 원반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태양이 속해 있는 이 은하계에서 이 중심 원반이 한 바퀴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2억 5천만 년이에요. 단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변화가 있다고 해야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움직였구나라고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변화는 실제로 우주의 시간으로 본다면 뭐예요? 여러분의 삶 100년은 찰나지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의 변화를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파편일 뿐이니까 우주에. 대신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의 위대함이에요. 테아르드 샤르댕은 인간 현상을 하면서 인간이 개보다 낫다고 봐요. 개보다? 인간이 다른 여타의 동물들보다 뛰어나다. 진화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은 모두 동등하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테아르드 샤르댕은 인간이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근거로 뭘 얘기하고 있냐? 인간은 반성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정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볼 줄을 몰라. 반성이 없어.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 만약에 개미들이 그 조직된 사회의 구성을 통해서 자신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조직된 사회를 계속 개선해서 아주 더 뛰어난 사회로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기에 우리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아주 오랜 시간 개미들은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이 지구의 주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래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어때요? 우리가 예전처럼 선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동굴에서 피해서 사나요? 나무 그늘 밑에서 살아요? 채집하면서 먹고 살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인간은 뭘 해요? 계속 발전 가만히 있질 않아. 반성해요. 고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서 고친다는 거예요. 고쳐나간다. 자꾸 덧붙여. 인간이라는 원형에, 그죠? 인간이라는 원형에 자꾸 뭔가를 덧붙여. 오늘은 조금 더 나아야지. 오늘은 조금 더 달라야지. 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계속 뭔가를 거기에 덧붙여 나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보다. 더 복잡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붙여나가는 과정이 뭐야? 우리가 말하는 진화라는 과정이에요. 생명의 진화를 얘기할 때는 테아르드 샤르댕이 얘기했다면 절대로 이 의식의 진화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만 진화하는 게 아니죠. 몸만 진화하는 건 변화죠. 그냥. 몸만 진화하는 게 아니라 뭐도 진화해. 정신도 진화해. 그리고 그 정신의 진화의 산물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진화의 산물을 통해서 뭐까지 알게 됐어? 신까지 알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게 바로 인간의 중요성이에요. 이게 바로 우주의 대서사시죠.
과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우주의 시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의 소요하고는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가 그 엄청난 지식들을 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역설이죠. 이게 대서사시가 아니고 뭐겠어요? 드라마죠. 아주 작았던 어떤 존재가 뭐 로마를 건국하는 것, 이게 로마 건국의 대서사시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빅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을 만드는 것, 건국하는 거하고는 비교될 수도 없는 것이죠.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알고 우주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엄청난 드라마죠. 선생님 우리 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한테는?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동물도 있지. 그게 바로 복잡성이에요. 호기심 때문에 이러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뇌의 복잡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의 복잡성이 달라요. 우리 디크 수학 공부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 뇌다.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인간이 위대한 점, 인간의 뇌가 가장 높은 1위에 등극할 수 있는 점, 그게 뭐냐? 바로 부피 대비 뇌의 밀도가 가장 높아. 부피 대비 네. 뇌의 크기가 아니라 밀도가 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뉴런들의 수가 이 몸을 운영하기에 너무 과하게 많아. 뭐 고래, 뭐 코끼리 이런 동물들이 있지만 이런 동물들은 몸이 크잖아요. 그래서 뇌도 커요. 그런데 네. 밀도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몸이 작아. 작은데 뇌의 밀도가 엄청나게 두꺼운 거죠. 촘촘한 거예요. 그만큼 많은 뉴런의 수를 가져. 필요 없는 뉴런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로 활동하기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숨 쉬고 먹고 자고 뭐 생식하고 이러는데 필요한 그 뇌의 용량보다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가지도록 진화했어. 네. 그게 바로 인간의 특징이죠. 그게 테일러드 샤르댕이 얘기하는 인간 현상이에요. 인간 현상은 바로 거기부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건 테일러드 샤르댕이 얘기대로 결코 알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건 사실이야. 현재 지금 이 순간. 왜 인간이 동물보다 더 높은 밀도의 뇌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라는 의문은 품을 수 있지만 해답은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사실로부터 출발해야죠. 과학은. 바로 그 얘기예요. 은하수 은하의 중심 원반이 걸리는 시간이 2억 5천만 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변화는 우주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거의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달이 뜨고 지는 것 정도야. 네. 심지어 태양이 지는 것, 태양이 꺼지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까지 우리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인간종 전체가 태양이 꺼지기 전에 멸종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든 은하의 회전을 가속시킬 수만 있다면 은하도 매우 격렬하게 운동하는 유기체와 비슷하게 보일 것이다. 지금은 그게 가능해졌죠. 지금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이 조건들을 넣고 시간을 빨리 흐르게 세팅을 해. 그러면 은하가 앞으로 어떻게 이동하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줘. 움직일 모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예상해 본 결과가 바로 우주의 끝이라는 거죠. 태양이 꺼지는 순간 이런 것도 다 그걸 예상해 본 거예요.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은하는 다세포 생물을 닮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치 꿈틀꿈틀거리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어떤 생명체 같잖아요. 아주 빠른 속도로 돌려본다면 지금은 다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걸 돌려보면 이게 점점 불룩불룩 하면서 점점 커지는 마치 세포덩어리 혹은 분자덩어리 아니면 어떤 생명체의 유기물 덩어리처럼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우주 팽창의 증거는 뭘까요? 우주가 왜 팽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이거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도플러 효과 때문이죠.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도플러 효과. 정지하고 있는 물체가 내는 소리나 빛은 위의 그림처럼 구면파를 이루면서 멀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멈춰 있는 이 호숫가에 돌을 던지게 되면 돌의 파형이, 파장이 이런 방식으로, 그게 떨어진 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원을 그리면서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있는 우주의 관측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우주가 멀어지는 속도가 내 뒤와 앞, 양 옆이 모두 다 동일한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 관측 자료 자체가 그렇게 측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한 구석에 있어. 어딘가 박혀 있는 것이요. 치우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도플러 효과예요. 그런데 만약 물체가 아래 그림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 이렇게 1에서부터 6이라는 숫자로 이동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구면파들도 중심도 1에서 6으로 점차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동하는 물체 때문에 공간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측하게 되는 이 1에 있던 사람이 우리라고 생각한다면, 관측자라고 생각한다면, 관측자가 이 A라고 하는 부분과 B라고 하는 부분을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관측해.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도 관측하고 모레도 관측해. 10년 뒤에도 관측해. 그랬을 때 A와 B가 동일한 정도로 멀어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동일한 정도로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A로 가고 있는 것처럼 짧아지고 어느 부분에서는 더 멀어지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관측 자료로, 사실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그러므로 B에 있는 관측자에게 구면파와 구면파 사이의 거리가 본래 거리보다 길게 느껴지고 A에 있는 관측자에게는 짧게 느껴지게 된다. 따라서 관측자로부터 후퇴하는 물체, 나로부터 후퇴하고 무언가가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구면파처럼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후퇴하고 있는 물체가 내놓는 소리나 빛의 파장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만히 있을 때보다 계속 길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주를 관측하잖아요.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아주 정밀한 관측이 가능해요. 이 정밀한 관측을 통해서 관측을 해보면 10년, 20년 단위의 관측 자료들이 전부 다 도플러 효과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중심인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치우쳐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 1에 있는 관측자처럼 6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관측 자료가 점점 한쪽은 짧게 느껴지고 한쪽은 길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근거예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지구도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다는 근거죠. 아주 단순한 근거라서 과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없죠. 휴 메이슨하고 허블이 이 허블 망원경을 발견할 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플러 효과는 적색 이동이라는 효과로도 쉽게 발견될 수 있어요.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요, 별들이 반짝반짝하지만 색깔들이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은 굉장히 밝게 빛나는 파란색을 가까이 나오게 되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 의미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휴 메이슨과 허블이에요. 먼 은하들의 스펙트럼이 모두 적색 이동을 보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적색 이동의 속도가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이 허블은 망원경으로 관측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천체를 관측하던 사람인데 관측을 하다 보니까 적색 이동이 이 관측이 돼. 무슨 얘기냐면 보면 볼수록 계속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별들이. 이걸 적색 이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은하들이 왜 적색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도플러 효과에 따라서 더 멀어지니까 빛의 광선이 우리가 알다시피 빨간색이 가장 무거운 색이잖아요. 그래서 더 멀어지니까 가장 먼 색깔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멀리 있는 색깔, 붉은색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백색 이동을 하게 되면 가까운 이동을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적색 이동을 하게 되면 나로부터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허블이 관측을 했을 때 관측한 모든 별들이 대부분 다 적색 이동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은하들이 도대체 왜 후퇴한단 말인가?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우리를 피해서 달아나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지구로부터 전부 다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으니까. 허블 이전에는. 네. 관측자가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모든 은하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만 생각을 한 거죠. 한 개. 근데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도 같이 멀어지고 있는 거야. 실제로는. 현대 우주론의 거의 대부분, 특히 우주의 팽창과 대폭발 이론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무엇인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 무엇인가, 그것 우리가 이야기할 때 특히 앞에 얘기한 것처럼 빅뱅, 대폭발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 에너지니까. 폭발 아니고 뭐가 설명이 되겠어요? 사람이 던진 것도 아니고 신이 주사위를 던진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를 달려가게 한 뭔가 큰 폭발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아까 얘기한 빅뱅 이론이죠. 거대한 대폭발 이론이에요. 우주는 대폭발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뿐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이 모든 에너지 작용이 설명이 안 돼요. 에너지가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현대 우주론의 거의 대부분, 특히 우주의 팽창과 대폭발 이론, 빅뱅 이론은 은하들의 후퇴 운동을 도플러 효과에 따른 흡수 스펙트럼의 적색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허블이 발견한 그 적색 이동, 이 적색 이동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빅뱅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 멀리 있는 은하들이 왜 멀어지고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상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주를 초기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원인을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에너지가 폭발하는 에너지로서 우리를 중심으로부터 밀어내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빅뱅 이론인 거예요. 네. 빅뱅 이론은 그러니까 빅뱅을 누가 관찰해서 만든 이론이 아니죠. 상상해서 만든 이론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칼 세이건이 얘기했잖아요. 과학의 정신은 어디서 나와요? 회의하는 정신과 상상력, 의심하고 상상해보는 것. 그게 과학이에요. 바로 그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됐어요? 우주의 시작을 알게 된 거죠. 빅뱅이라는 이론을 상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현상들이 그 빅뱅 이론을 그렇죠.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날아가는 속도나 이런 걸 통해서 지구가 날아가는 속도와 저 적색 은하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하나의 폭발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하는 빛이 거죠.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태어난 시시각각의 시간에 따라서 전부 다 그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빛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적색 이동만 가지고 그걸 설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색 이동은 늦게 태어난 태양과 또 빨리 태어난 태양 사이에 밝기 차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색 이동만 가지고 그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적색 이동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빅뱅의 폭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에서 적색 이동은 도플러 효과 이외의 요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은 이야기예요. 중력으로 인한 적색 이동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또 은하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발로 인한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별들이 갑자기 터지거나 갑자기 소멸될 때, 이럴 때 적색
혹은 백색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은하가 일정한 형태로 적색 이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빅뱅 이론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정설로 이 빅뱅 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주 탄생의 이론으로 거의 정설에 가까운 이론, 모든 과학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 측정을 통한 우주 팽창의 증거를 또 알 수 있어요. 물론 적색 이동만으로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찾아낸 게 바로 이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러니까 방사능이죠. 우주 방사능. 우주 방사능은 중심으로 갈수록 당연히 세지겠죠. 그리고 멀리 갈수록 당연히 줄어들겠죠. 대폭발의 순간 화구는 우주의 팽창과 더불어서 점점 식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에서 측정한 온도가 식어버린 화구 온도의 추정값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상대 온도, 상대 배경 복사 값이에요. 절대 배경 복사 온도 값이 아니라 추정 값이 아니라 상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와 우리보다 멀리 있는 곳에서 측정한 방사능의 위치, 그렇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과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측정한 위치가 상정했을 때 정확하게 그 우주 배경 복사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증명됐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토성과 같은 이런 지점에 있는 위성에서 측정한 방사능과 지구에서 측정하는 방사능의 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멀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우주 배경 복사의 힘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우주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죠. 정밀한 전파관 환경을 U2 비행기에 실어서 지구 대기의 최상부로 올려보내서 하늘의 모든 방향을 세밀하게 관측하고 거기서 얻은 결과를 1차적으로 근사 분석했더니 우주 배경 복사의 세기가 완벽에 가까운 대칭적 분포를 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우리는 대폭발의 순간에 화구가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팽창했다고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완전 대칭의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우주 빅뱅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인데 이 빅뱅 이론에 따르면 빅뱅이 그러니까 대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에너지들은 모두 다 바깥으로 팽창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바깥으로 팽창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구라는 지점은 이 우주라는 이 빅뱅이라는 지점으로부터 3차원 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는 위도 없고 아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차원 공간이에요. 동서남북이 결정되어 있는 공간이죠. 근데 지구가 있는 우주에서 지구가 차지하는 공간은 위치는 이 위와 아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모두 다 빅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일정해야 돼? 방사능의 측정 세기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측정해 봤더니 모든 공간에서 다 일정해.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지구가 받는 에너지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남북이 다르지 않고 동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지구 복사, 배경 복사의 세기가 대칭적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위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대칭적인 형태로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고 이 4차원 공간과 연결된 이야기예요. 위아래가 구분되지 않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 그냥 넘기셔도 돼요. 안 돼요. 자, 어떻든 이런 얘기로부터 우리는 대폭발 순간 화구가 모든 방향으로 일정하게 팽창했다고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다. 어떤 힘이 내가 던질 때는 던지는 지점과 이 던져진 지점이 서로 완벽하게 대칭점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던졌을 때 그 던진 시작점과 끝점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에너지가 서로 연결될 수 있죠. 대칭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될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바닥으로 아무리
돌을 세게 던진다고 해도 그 돌이 지구를 뚫고 내려가서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튀어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3차원 공간의 한계죠. 근데 우주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공간으로 뭐가 나가? 이동이 되니까. 그렇죠.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점으로부터 완벽한 대칭을 모든 별들이 동일하게 이루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방향과 상관없이 모든 공간. 그러니까 빅뱅을 원으로 상정해 본다면 그 상정된 원의 360도 모든 공간으로 모두 다 일정하게 힘이 뻗어나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구라는 지점에서도 남쪽이 좀 덜 받고 북쪽이 좀 많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지구라는 지점도 결국에는 모든 공간에서 받는 이 방사 에너지가 동일하니까 북쪽에서 측정하든 남쪽에서 측정하든 모두 다 동일한 배경 복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동일한 배경 복사를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구는 남쪽이 더 가까운 게 아니고 북쪽이 더 가까운 게 아니에요. 빅뱅으로부터. 그냥 일정하게 대칭을 이루고 멀어지고 있다고만 얘기하는 거죠. 네. 복잡하죠? 어쨌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흥미를 돋우는 부분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대폭발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주는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아까 하나의 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 이 하나의 점 상태가 있어요? 그건 상상해 본 거잖아요. 질량이 없는 상태. 그렇죠?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고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우주 팽창과 대폭발 이론이 전반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바로 지금 같은 생각이죠. 어떻게 물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무의 공간, 질량이 없는 무의 공간, 텅 비어있는 우주에서 갑자기 물질이 생겨났는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오게 되었는가? 네.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어요? 무에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 네, 있어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으면 무에서 무가 아니에요. 뭐가 있는 무가 있겠지. 그렇죠.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으면 무가 아니죠. 때문에 그렇죠. 만들어진 네. 거니까.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 없어요. 유가 무가 될 수는 있지만 무에서는 유가 나올 수 없어요. 뭐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없는 공간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생길 수 있어요?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있어야지. 네.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텅 비어 있던 우주에서 갑자기 물질이 생겨났는가? 무에서 유가 가능하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보통 특이점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신의 몫으로 떠넘긴다. 바로 이 지점이 그렇죠. 신이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기 어려워. 아니 그래야 속편해. 그러면 신의 섭리죠. 네. 신의 섭리. 이것은 여러 문화권의 공통된 현상이다. 그래서 어느 문화권에 가도 천지 창조에 대한 설화가 존재해. 신화나 설화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은 다 그걸 상정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한 번도 무에서 유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인류 문화의 위대한 종교들 중에서 힌두교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이나교처럼 힌두교만이 코스모스가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을 믿는다. 네. 우주가 생과 멸의 끝없는 순환을 반복한다는 게 바로 힌두교의 생각이죠. 그게 바로 윤회 사상 같은 거잖아요. 우주가 신의 꿈에 불과하다는 생각에는 누구나 심오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이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우주의 생성에 항상 유한한 무언가를 집어넣게 돼요. 근데 유한하면서도 어떤 존재여야 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만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여야 돼.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예요? 신에 대한 생각인 거죠. 네. 결국에는 이 종교의 시작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도 결국에는 우주의 생성으로부터 생성에 대한 궁금증, 회의 이런 걸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물질로부터 나온 것만 존재해요. 왜냐하면 지구 자체가 물질로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구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계속 유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유가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주의 시작은 다르잖아요. 우주의 시작은 무에서 유가 된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설명하려면. 그런 게 가능할까요? 실제로 지금 스위스에 가면 이 입자가속기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스위스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입자가속기 연구소인데 이 입자가속기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중성자 하나를 이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요. 그래서 이 중성자에 있는 질량을 제로로 만드는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제로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유를 무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 유를 무로 돌아가게 하면 과연 뭐가 남을까? 이건 무슨 이야기죠? 이 우주 모든 시간을 다시 되돌리면 어떤 상태가 존재할까? 이것과 동일하죠. 모든 유를 무로 만들어 버리면 뭐가 남을까? 예. 그래서 처음에 재밌는 이야기는 처음에 이 입자가속기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는 거예요. 그걸 재현해 볼 수는 있겠는데 그걸 재현한다면 혹시라도 이 지구 안에 거대한 빅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심지어 과학자들조차 그걸 우려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런 우려가 우려뿐인 걸로 결국엔 증명됐지만 그래서 이 입자가속기 연구소에서 실제 연구를 해서 중성자로부터 질량을 제로로 만들게 하는 시점까지 가속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공한 상황을 힉스라고 하는 입자로 명명했어. 근데 그 입자는 질량이 제로인 입자야. 질량이 제로인 입자. 무슨 뜻이에요? 무라는 얘기죠. 네. 무라는 얘기죠. 질량이 제로인 입자니까. 네. 질량, 무게가 전혀 없는 질량이 제로인 입자. 힉스 입자는 우주의 초기 모습하고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힉스 입자의 이 폭발로 인해서 빅뱅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게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이죠. 힉스 입자가 폭발했다. 힉스 입자가 어떻게 폭발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아마 결코 알 수 없겠죠. 네. 어쨌든 그런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없다면 우주의 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래. 어떤 도시를 먼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설계에 근거하여 차근차근 만들어갔다면 신도시같이 그 도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화를 이루며 성장했을 것이다. 없던 도시를 머릿속으로 구상한 다음에 그대로 만든다면 신도시 같은 것처럼 신도시와 구도심의 차이가 뭐예요? 구도시는 마구 만들어졌고 신도시는 계획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구도시면 그러니까 구도심은 질서가 없죠. 막 여기저기 길들이 나 있어요. 근데 신도시에 가보면 계획된 도시라는 거 도시의 크기, 뭐 도로의 크기, 면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구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조화를 이루며 성장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기 조금 바꾸고 저기 찔끔 확장하는 식으로 도시를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대도시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뒤죽박죽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이 가보신 도시들 보시면 동남아에 있는 도시들도 대표적인 그렇고요. 제가 이제 뉴욕 같은데 작년에 뉴욕 갔다 왔는데 뉴욕 가면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최첨단의 도시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최첨단과 아주 오래된 쥐들이 돌아다니는 지하철이 공존하고 있어요. 뒤죽박죽이죠. 아무리 현대적인 도시라고 해도 현대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어? 구도심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두뇌도 도시와 비슷하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 먼저 생긴 부분들을 그대로 남아서 그들 나름의 기능을 계속 수행해 왔다. 여러분 디크 수업할 때 우리 이미 했던 얘기죠.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초기 태아가 형성되는 배아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할 때 뇌가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게 간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간뇌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뭘 담당하냐? 심장이 뛰게 하고 이 근육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반응, 근육 반응 같은 것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뇌사 상태에 빠져도 간뇌 기능이 살아 있으면 간지럼도 탄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간뇌의 기능이야. 간뇌의 기능은 신체의 필수적인 기능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의 뇌는 아마 그런 간뇌의 기능이 핵심 기능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먼저 뭔가가 덧붙여진 거죠. 계속. 그래서 그 테일러드 샤르댕이 발견한 그 북경 원인의 해골을 보면요, 이 두개골의 모양이 현대인 호모사피엔스인 현대인하고 좀 달라요. 해골이 위에가 납작하고 뒤가 불룩 튀어나온 형태야. 네. 지금의 인류는 머리 구형이 거의 동일한 구형 형태를 띠고 있죠. 두개골 모양을 보면 위에가 불룩한 형태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더 많은 양의 용량의 뇌를 보관하기 위한 형태로 진화한 거죠. 그 진화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게 북경 원인이었어. 그래서 그 북경 원인을 해골을 발견한 사람이 테일러드 샤르댕이었어요. 그래서 테일러드 샤르댕은 이 진화가 특별하게 인간에게는 특이점이 뇌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뇌를 통해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부분은 사실 유인원과 동일해요. 기능적으로도. 그런데 뇌의 기능 때문에 인간이 유인원과 다르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과가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진화가 진행되는 동안 먼저 생긴 간뇌와 같은 부분들은 그대로 남아서 그들 나름의 필수 기능들을 계속 수행해야만 하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기능들이 좀 덕지덕지 덧붙여지게 된 첨가된 거죠. 마치 구도심의 그런 뒤죽박죽된 형태처럼. 기존 부품들이 비록 오래되기는 했지만 생명 현상의 근본을 좌우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기능을 잠시 멈추고 통째로 갈아치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간뇌의 기능을 다른 걸로 교체해야겠어, 더 성능 좋은 걸로 교체해야겠어 라는 진화적인 부름이 있어서 그 진화를 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돼야 돼? 심장을 멈춰야만 하는 거죠. 네. 그럼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아니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 진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가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진화는 법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게 대체되지는 않으니까. 네. 진화는 항상 덧붙여지는 거예요. 덕지덕지. 네. 유더기처럼 덧붙여진 거죠. 이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고 때로 비생산적인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낡은 부품들이 숨을 헐떡이면서 자신의 기능을 계속 발휘하게 두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잠깐이라도 그렇게 정지해버리면 필수 기능이니까 인간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어차피 진화라는 게 살아남기 위한 진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형태의 진화라고 한다면 적응한 상태 그대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다른 형태로는 진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얘기죠. 이것이 진화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이야기할 때 불필요한 부분이 왜 아직 남아있는가? 이런 걸 얘기를 해요. 불필요한 부분인데 왜 남아있는가? 불필요한 부분인데 왜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가? 진화는 경제적이어야 되는데 왜 비경제적으로, 비효율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가? 인간은.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인간에게 털이 많은 게 좋아요? 털이 적은 게 좋아요? 장소에 따라 틀리죠. 많은 게 당연히 많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털은 어떤 역할을 해요? 그렇죠.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털이 있으면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줘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 털이 없어졌잖아요. 왜 비효율적으로 진화해요? 예. 털이 미용상 있는 게 더 안 돼. 미용상 더 이쁘잖아. 옷을 입게 돼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털 이외의 다른 요소들이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털이 사라지게 된 거죠. 실제로는 털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몸에 아직도 털이 남아 있는 거죠. 무무증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는 굉장히 효율적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문자를 통한 기록 기술의 발명도 바로 이 진화의 하나의 기점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생존에 꼭 필요한 정보 전부를 유전자에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이 증가하자 진화는 서서히 두뇌를 새로 만들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들은 자 동물들도 다 나름의 지식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 활동이라고 보지만 지식 활동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식도 알게 되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가 쓴 그 이기적 유전자에 보면 그 새의 지적임에 대한 연구가 나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새들이 지적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섬에 새들의 지적임을 연구했어. 그런데 다른 대륙에 있는 새 중에 그 새의 지적임과는 다른 지적임을 하는 새가 있어. 그래서 그 새를 데려다가 이 섬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 섬에 있는 새들이 그렇죠. 그 새의 새로운 지적임을 학습하기 시작해요. 지식 활동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새들의 지식 활동은 어디에서 끝나? 그렇죠. 1세대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그 1세대에서 끝나는 작업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RNA라는 장치로 우리 몸에 기억이 되게 돼요. 백신이 기억되듯이. 그렇게 RNA가 오랫동안 축적되면 그게 DNA에 각인돼요. 그래서 영원히 그런 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런 RNA의 축적 결과로 인해서 DNA가 완성된 존재들이에요. 테일하드 샤르댕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가 육식동물이에요. 자, 그러면 호랑이가 육식동물이라는 것을 육식동물에 아주 적합하게 진화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호랑이의 강한 송곳니거든요. 근데 왜 호랑이의 송곳니는 호랑이가 먹고 싶어하는 대로 계속 길어지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에 머물러 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뭐 불편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진화에서 완결성.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진화적으로 완결돼 있어요. 인간 위에요? 네.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진화가 완결되어 있어.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환경에 의해서 또 새로운 환경이 접하게 된다면 그때 또 그 환경에 적응하는 개체가 또 진화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개, 고양이, 그 다음에 뭐 사자, 호랑이 이런 동물들은 진화가 완결된 존재들이야. 그 DNA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런 DNA의 완결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인간도 유인원과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유인원하고 다르죠. 네. 뭐가 달라요? 왜? 유인원 중에서도 뇌가 큰 게 있을 수 있겠죠. 가령 고릴라의 뇌는 인간의 뇌보다 크니까. 네. 밀도는 다르지만 진화 형태로는. 그런데 인간에게는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어.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욕구. 내 이 몸으로는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먹었지만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존재한다는 거야. 동물들은 그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예, 동물들도 저축하잖아. 동물들은 그러니까 이 얘기에 본능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도토리. 다람쥐가 도토리를 저장하잖아요. 어. 근데 다람쥐의 활동, 그러니까 다람쥐가 사람처럼 커지지 않는 이유는 그 활동에 적합한 에너지만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그 몸에 적당한 에너지만 활용해. 그만큼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많이 저장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한정되어 있어. 다람쥐에. 보통 곰도 보면 아시겠지만 곰의 활동 반경에서 나오죠. 한 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반경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한된 용량을 벗어나게 되면 하루 동안 이동해서 그 용량을 벗어나게 되면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이 몸이 그 다음부터는 에너지가 축나게 돼. 뭐 더 쉬운 예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치타가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잖아요. 치타는 가장 빠른 동물이지만 항상 사냥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오래 달리지 못해요. 순간만 빨리.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냥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치타가 6번 사냥을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 치타는 자력으로 음식을 구할 수 없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네, 6번 실패하면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축나기 때문이죠. 에너지가 축나면 끝나는 거야.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 본능에 맞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한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도 동물들에게는 자신의 에너지 안에서만 한정돼 있어. 인간도 그래요? 사람은 안 그러네.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를 떼아르듯이 하는 아주 간단하게 증명해요. 바로 지금 이야기지요. 인간은 지식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지식에 대한 열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먹는 음식보다 훨씬 크다는 거야. 똑같이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이 발휘하는 지식의 에너지의 양은 무한해.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내는 잠깐 동안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빵을 뜯어 먹는다고 해도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내는 지식의 양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지식의 양이 다르잖아요. 더 다른데. 네. 그렇잖아. 바로 그거예요. 용량은 같아. 네. 뇌의 용량은 같아요. 그런데 그 같은 용량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그 에너지의 양을 물리적으로만 측정하면 인간도 한정돼 있죠. 근데 물리적으로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측정할 수 있어? 지식. 지식까지 측정해 본다면, 혹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이런 것까지 측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 에너지의 양이 무한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상상만으로도 지금 우주 시작을 갔다 왔죠. 우주 끝을 갔다 오잖아요. 우리 상상만으로는 그게 가능해. 동물들은 그게 불가능해. 동물들은 본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을 완결성을 가지고 있다. 진화적으로 완결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인간이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물들은 어떤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오게 되면 그것들을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RNA에 저장하고 그게 결국에는 DNA까지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DNA에 저장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이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어. 그래서 머릿속에 저장할 수 없을 만큼의 정보량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문자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문자의 용도가 뭐였어요? 연애편 쓰는 거. 역사 기록? 네, 기록이었어요. 수메르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봤던 유발 하라리가 쓴